스타트업, 투자자, 기업들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업의 성장 발전을 유도하고 산업 생태계를 미래형으로 만들어가는 지금부터 시작해봐 앞을 달려 running 세상에 소리쳐 다른 길이 나타나도 난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 저희는 실제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실제 사람과 같이 행동하며 실제 사람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실제 사람과 같은 테니스 스타터 로봇과 시설 관리부터 테니스 코칭, 훈련, 분석까지 AI와 로봇들을 통해 완전 위너를 달성하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테니스 코트에서 클리닝 업스의 로봇으로 운영했던 그 결과 만족도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결과는 단 한 줄로 표현드리자면 이 제품 두고 내가 사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소문들을 많이 얻었었던 상황입니다. 내겐 절대로 지울 수 없는 나만의 중심 위에서 남과 다른 시선에 또다시 뒤처지는 경진대회라든지 공모전,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데모데이 같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한테는 많은 기회창이 열린다. 앞을 달려 running 세상에 소리쳐 다른 길이 나타나도 난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해봐 앞을 달려 running 너와 함께라면 사용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ETXR 시스템으로서 소방관과 같은 전문직 훈련, 그리고 경찰 대응 훈련, 국방훈련과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겠고요. 학교 같은 곳에서 안전교육 시스템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 차량에 컨베이어 벨트를 결합한 제품이고요. 덕분에 기사님께서 이 좁은 적재함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지 않고 이 외부에서 안에 있는 제품을 이렇게 바깥으로 당겨서 밖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저희가 자체 테스트 해봤을 때는 이 차량 안에 박스를 가득 채우는데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면은 87분 정도, 저희 기술로 하면은 약 25분 정도, 70% 정도 시간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1m나 되는 이 적재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해야 되죠. 그 횟수가 300박스면 600번 들어갔다 나왔다를 해야겠죠. 그러면 거의 롯데월드타워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정도의 체력 소모랑 맞먹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저희 스피드플로어이고요. 전 세계 유일 기술입니다. 처음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자금의 문제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어떤 시제품을 뽑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사업단 내부에 오셔서 회의를 통해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걸 3D 프린터로 실제로 뽑아보고 그것을 이제 좀 더 디벨롭해서 양산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이디어에서 스타트업으로 가려면 이런 기관들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야 돼요. 네, 맞아요. 결국 사람이 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AI 시대라 그래도 AI가 창업하는 단계는 아직 멀었겠죠. 사람이 해내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을 또 같이 교류하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이제 이 생태계에서 소위 말하는 부대처럼 창업 주력 부대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스타트업 이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미 많은 제조 기반 시설이 있고 또 세계적인 물류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무엇보다도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기 위한 펀드를 이미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세계 굴지의 미래 성장 산업
바이오, 또 반도체 로봇과 같은 이런 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지역 내 유수한 대학들이 함께하는 인재 육성도 함께할 수 있는 아주 스타트업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고, 여기에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 현안을 진단하는 KBS 인사이드 경인 진행을 맡고 있는 김명섭입니다. 최근 경제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표나 전망 모두 비관적인데요. 이럴 때 더 기대를 모으는 분야가 벤처 창업,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인천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위한 모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인천 송도에서 창업 기업과 투자사 등이 한자리에 모여 스타트업 생태계 구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인천의 스타트업 현황과 성장 방안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이한섭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수 인천 테크노파크 벤처 창업 지원단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 단장님, 네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스타트업인데요. 네. 스타트업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네네. 스타트업,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어떤 범위, 또 이게 우리 경제에서 어떤 영향을 차지하고 있나요? 스타트업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생으로 창업하는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정의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스타트업들의 업력으로 좀 나누기도 하는데요. 보통 7년으로 이제 좀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술이 좀 혁신적으로 이루어진 스타트업은 10년까지 좀 스타트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이후 10년까지를 그렇습니다. 스타트업 기간으로 이제 네, 보는 거네요. 크게 봤을 때는 10년까지로도 보기도 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뭐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어떻게 이제 영향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우선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결국은 고용률입니다. 기업 전체 기업에 대한 고용률보다 이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의 고용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국내 기업이 한 2.4%의 증가율을 발휘한다면은 벤처 스타트업은 8.1% 증가하는 걸 살펴봤을 때 이처럼 이제 스타트업이 얼마나 이런 경제에 차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제 2022년 기준이지만 이전 벤처 투자형 벤처 기업 수도 한 5,600개 정도 됐는데요. 이거는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배 이상 성장된 또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표를 좀 보듯이 정말 스타트업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스타트업은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혁신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들도 모두 다 이 스타트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미국의 경영을 봤을 때 뭐 GM이나 GE 같은 경우를 뭐 산업의 국가로서 했다면 지금은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등이 통해서 이제 디지털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본다면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스타트업 기업을 신입사원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인재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이런 신입사원들이 좀 필요할 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이런 스타트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스타트업들을 잘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업에서 봤을 때 신입사원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기간은 10년을 보고 또 이제 기술 위주 혁신을 한다 그랬는데 그 혁신하는 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천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우선은 제가 소속돼 있고 제가 담당하는 벤처 창업 사업단은 기술 창업을 좀 육성 증진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창업의 이제 기업들을 이제 후속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생태계를
저희가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나오셨지만 또 제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민간 엑셀레이터도 이렇게 초기에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성장시킨 이런 기업들을 저희 테크노포가 좀 받아서 뭐 강소기업과 또 유니콘 기업 갈 수 있도록 성장 단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곳 있는 게 인천 테크노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단장님이 창조경제혁신경제센터도 언급했고 또 테크노파크도 언급을 했는데 두 기관 모두 창업 지원을 하는 곳 아닙니까?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차별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테크노파크하고 차별성 두 가지 관점에서 크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대기업 15곳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센터가 15개 대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은 다름이 아니고 대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으로부터 그 아이디어를 찾고 경우에 따라서 사업화하거나 대기업이 직접 투자도 하고 또는 M&A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좀 차별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테크노파크는 일반적으로 도약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을 합니다. 반면에 저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예비 창업자, 그다음에 초기 창업자 대상으로 해서 그 발굴과 교육, 멘토링, 투자 뭐 이런 데까지 다양하게 성장 단계별로 지원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 하는 혁신적인 모델도 같이 지원을 하고 예비 창업자도 지원을 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양쪽을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대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을 스타트업부터 발굴하고 있고 저희는 그 중간에서 연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로 이제 선정됐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다름 아니라 사업화 자금 확보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이제 투자 유치인데요. 팁스는 다름이 아니고 민간이 팁스가 이제 지금 말한 민간 투자 주도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 그렇습니다.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for 스타트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기술 기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민간에서 1, 2억을 투자를 하면 정부에서 R&D 자금으로 5억 그리고 연계 사업 5억 포함해서 최대 10억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데스밸리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저희 창조경제 데스밸리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가시죠. 데스밸리는 보통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최근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자금을 수혜를 받지 못해서 폐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팁스를 통해서 R&D 자금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데스밸리를 극복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올해 4월에 팁스 운용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팁스 운용사는 먼저 스타트업한테 투자를 합니다. 1억 또는 2억 투자를 하고 투자한 기업을 정부에 추천을 하면 정부에서 사업계획서 기반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R&D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올해 4개 기업을 8억을 투자를 했고 그 4개 기업이 모두 팁스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 자체가 스타트업 초기에 자금난을 갖다 극복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 선진국인 미국이나 다른 유럽 쪽에 대비해서 저희 창업한 지 5년이 경과하면 생존율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낮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보통 한 50% 정도 되는데요. 30%밖에 살아남지 못하고 그게 자금난이 대부분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부분 자금난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데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센터장님 말씀 나온 김에 예.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 상황 좀 정리를 해주시죠. 굉장히 그 생존율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예. 그렇지만 그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를 한번 진단을 해보면요. 그 지표가 있습니다. 창업 생태계 지표라고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개발한 지표인데요. 10년 대비 20년까지 10년 동안 보면 그 전체 지수는 3배가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그리고 기업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합 지수가 그렇고요. 종합 지수. 예.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투자 지수는 4배가 좋아졌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한 지원금은 6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한 100만 개의 스타트업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창업 대중화 시대가 열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업 대중화 시대가 열렸지만 그 100만 개 중에서 기술 기반 창업 스타트업은 한 20%, 한 20만 개 정도 수준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경기에 민감한 영세한 창업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 5년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이 전폐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스타트업 국내 현황과 인천 지역 현황 뭐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천 지역이 기술 창업 분야에서 전국 3위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소개할 만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네네. 뭐 여러 성공 사례가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저희 인천시가 지원한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 2개의 기업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작년에 상장한 기업이고요. 하나는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인데요. 하나 기업은 보로노이라는 기업입니다. 그 상장 기업. 네, 상장 기업입니다. 스타트업 한 지 얼마 된 겁니까? 여기가 2015년도에 이제 설립을 했고요. 8년 됐네. 네, 그렇습니다. 2015년에 설립하고 이게 바이오 전문 기술 기업이고요. 여기가 2019년도에 이제 상장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해년도에 실패를 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성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 인천시와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화 자금도 지원했고,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TP가 운영한 펀드에 대한 한 35억에 대한 투자 자금도 좀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업은 기술에 대한 고도화를 실시했고요. 이 고도화에 대한 결과로 미국 오릭사의 해당 기술 이전 계약을 한 7,500억 정도 맺는 성과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바이오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이게 비소세포성 폐암 정밀 표적 항암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도화하고 기술하면서 이제 작년에 6월달에 이제 상장을 성공을 좀 했었습니다. 상장까지 하려면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네네.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임상 실험이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 8년이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 수가 있었죠? 상장한 후에도 계속 임상은 실시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기술을 갖고 있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기술성을 좀 이제 판단하고 코스닥에 등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조금 이제 바이오 쪽 업체는 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업이 이제 파브로 항공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설립한 기업이고요. 어떻게 보면 창업부터 저희랑 좀 같이 시작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이 기업을 좀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드론이나 UAM이나 이런 비행 항공에 관련된 이런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을 군집 비행에 대한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한 200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성공했고 또 5년간 한 400억 정도 이제 투자 유치를 하면서 기술이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내년에도 이제 기술 특례 상장으로 좀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이 기업은 2024년도에 CES 전시회를 이제 참가를 하는데 CES가 인정한 CES 혁신상을 또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CES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CES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IT나 신기술이나 전자 분야에 대한 아주
넘버원 국제적인 글로벌의 가장 큰 전시회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1월 달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나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도 참석하고 싶어하는 그런 전시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바이오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항공 우주 분야. 네네네. 분야가 이제 인천 저희가 경제특구도 다뤘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내놓은 대표적인 그 주력 산업인데 네. 역시 그러니까 스타트업도 그쪽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성공 사례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특화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또 기업들로 발굴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부분들이 좀 개발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스타트업 청년 사업가 권예찬 씨는 2019년 창업해 고군분투 중인데요. 그 얘기 들어보시죠.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차관은 2019년부터 차관을 시작했었고요. 시작한 이유는 제가 군대에서 테니스병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제 전공이랑 좀 살려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공이 무엇인데요? 저는 로봇 메카트로닉스 공학을 전공했었습니다. 혼자서 이제 연습을 하거나 코칭을 받거나 분석이 필요할 때 전반적인 토탈 솔루션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로봇형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움은 많죠. 어떤 게 좀 어려웠어요? 뭐 인력 구성하는 거라든지 자금을 유치하는 거라든지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은 항상 있는데 그걸 또 이제 이겨내가는 게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을 끊임없이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담장님, 지난 8월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별 특화 분야에 대해서 맞춤형 창업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를 거고요. 그 프로그램들을 아마 지역에서 개발해서 이제 제안을 하면 중기부가 그것들을 직접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소벤처기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는 한 3가지 분야에 대한 플랫폼을 좀 구축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한번 제시도 해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민간협력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지원 플랫폼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지원 기관들이 한계 기업들을 중복적인 지원보다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저희 인천이 좀 특별하게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에 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대학의 참여입니다. 앞서 하던 영상을 봤듯이 스타트업 입구 기간에 이제 9개 대학하고 인천광역시하고 저희 테크노파크하고 MOU 체결을 좀 했는데 그 주제가 대학 주도형 청년 창업 플랫폼 조성이라는 그 주제로 좀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학은 되게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스타트업의 인력도 공급하면서 또 새로운 스타트업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또 창업자를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근데 각각 대학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창업도 준비하고 또 우리 선배 기업들을 만나게 하고 또 대학들과 인천시와 저희 테크노파크는 공동으로 펀드도 결성하고 또 대학들은 창업에 대한 학점들을 교류하는 등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하는 하나의 체계를 저희가 만드는 게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들 간에 위한 실증 플랫폼입니다. 실증이라고 하는 것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기 전에 유사하고 비슷한 환경에 실제로 테스트해보고 그다음에 고도화해서 시장 내놓게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인천 테크노파크는 31개 기관과 좀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을 현재 구축돼 있고 지금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글로벌 진출 전진 기조와 현지화 테스트베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인천공항에 인천과 가깝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글로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없는데 인천에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대학이죠. 유타대, 겐트대, 조지 메슨대, 그다음에 FIT 등이 있는데요.
여기들의 글로벌 자원이 이제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기 전에 충분히 이곳에서 현지화가 되면 그 글로벌 성공률은 매우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자원을 가지고 하나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봤고요. 이 세 가지가 잘 운영이 된다면 또 인천에 있는 스타트업의 성장은 큰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센터장님, 그러면은 저 인천 지역에 특화된 분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희 센터에서는 인천의 특화 산업 분야, 뭐 쉽게 생각하시면 일단 인천에는 항공, 공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항을 기반으로 한 물류 산업, 그리고 제약 분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산업의 특성을 이용해서 활용 기반으로 해서 대기업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센터에는 전담 기업으로 한진그룹과 KT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그 수요 기반으로 저희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있고, 주력 분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류 분야, 그다음에 바이오 분야 이런 분야로 저희가 스타트업 발굴해서 육성해서 연결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스타트업만 생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이제 발달해 있는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이 이제 생존을 하는 거네요. 창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연계가 되고. 알겠습니다. 예. 그 어느 사업이건 다 마찬가지지만 아까 이 센터장님 말씀도 해주셨지만 스타트업 성장에 있어서 데스밸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금 조달,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올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그 스타트업 애로 현황을 조사했는데 41%가 자금 조달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돈이 많이 투입되면 당연히 좋긴 한데 이 부분 너무 이제 궁극적인 질문이긴 한데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적인 성장이 과거 10년 동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벤처캐피털이 스타트업에 투자, 이런 부분은 전체 금액 앞서 말씀드린 같이 6배 이렇게 성장을 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를 기준으로 6배 성장? 2010년 기준으로 13년 동안 10년 동안 6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늘 스타트업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팁스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현재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벤처 캐피탈입니다. 근데 벤처 캐피탈의 수를 늘리면 되는데 그런 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투자의 선순환이 중요한데요. 벤처 캐피탈은 투자를 하고 결국은 투자한 금액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수하는 방법이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M&A를 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상장하는 데까지 소요된 기간이 평균 한 14년 정도 걸립니다. 그 14년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금액이, 투자한 금액이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투자의 어떤 생태계가 원활하게 이렇게 작동되지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선진국을 보면 대부분 기간이 저희보다 좀 짧은 기간에 5, 6년 만에 상장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IPO뿐만 아니라 주로 M&A를 좀 활성화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IPO는 상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실제 그 M&A 부분은 대기업들이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은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대기업에서 최근 들어와서 M&A가 어느 정도 규제가 조금 완화되면서 인수합병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M&A 관련된 규제가 좀 완화되면
투자의 생태계, 다시 말해서 투자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 M&A를 추구하지는 않을 거고요. 예. 자체적으로 상장도 하고 뭐 발달해가지고 규모를 키우려고 할 텐데 예.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대기업과의 협력 문제를 얘기할 때 다시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벤처 캐피탈 얘기를 하셨는데 벤처 예. 캐피탈 뭐 굉장히 그 자금 순환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벤처 캐피탈의 역할,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에서의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크게 투자 주체별로 보면 뭐 엔젤 투자,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 창업 기획자라고 합니다. 엑셀러레이터 AC, 그 다음에 VC 벤처 캐피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투자 분야 쪽에서 보면 크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저희 센터도 엑셀러레이터 AC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VC인데 일단 AC하고 VC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V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C는 주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초기 기업에 좀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풋단에서 벤처 캐피털이 좀 시리즈 A, B, C 형태로 해서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 투자를 해서 상장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대 몇 억까지 뭐 투자가 케이스 가능합니까? 어떤 뭐 기업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게 A, B, C, D 이 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보통 뭐 수십억에서 많을 경우는 누적해서 몇백억까지도 이렇게 투자를 장기간에 걸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VC의 역할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VC는 AC가 육성한 기업을 더욱더 이제 성장시키는 우리가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스케일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업 되도록 투자를 한 부분에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실제 저희 센터에서 스타트업에게 저희가 보육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전문화된 서비스, 법률 다양한 산업 섹터에 있기 때문에 법률, 의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좀 더 전문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VC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장 내지 M&A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선순환에 관련된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VC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그 벤처 캐피탈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까지 외국하고 좀 비교를 해주실래요? 외국하고 좀 비교를 뭐 어떤 그 양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 최근 10년 동안 VC는 정부의 모태 펀드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보면 기업형 VC가 있습니다. 기업 회사가 요즘 얘기가 많이 되는 예, 그렇습니다. 기업이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서 직접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M&A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CVC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는 대부분의 투자 생태계에서 관점에서 보면 한 50% 정도가 CVC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한 45% 정도가 기업형 투자회사 CVC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한 20%, 3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CVC가 대부분이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투자 관점에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기업형 벤처 캐피탈의 활성화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 단장님, 그 벤처 캐피탈에 대한 질문 좀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 뭐 기업형 벤처 캐피탈도 얘기를 하셨고 앞으로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 캐피탈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벤처 캐피탈이라는 부분이 어쨌든 민간 시장에서 좀 많이 활성화되고 또 투자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이 벤처 캐피탈 시장은 OECD 국가 중에 6위의 수준에 달할 만큼 매우 시장이 높거든요. 양적인 부분을 양적 부분에 얘기하시는 있어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투자되는 거를 또 살펴봐도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계속 성장을 했고요. 2018년도에 약 3조 4천억 정도가 투자됐다가 2018년도부터 7조가 넘었습니다. 2021년부터 그리고 2022년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6조 정도가 투자된 만큼 많은 자금이 좀 많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요가 코로나19 때문에 좀 떨어져서 그런 거죠. 예,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은 이런 민간 시장에 맡기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공공적으로 좀 그 기업들이 어려울 때 그 리스크를 좀 안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지자체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서 우리 그 창조경제헬스센터가 A씨의 역할을 하듯이 저희 테크노파크가 VC의 공공 VC의 역할을 좀 해서 좀 더 도전적으로 기업들을 좀 투자하고 또 그거를 민간에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단장님, 자금 조달 문제 얘기를 했고요. 네. 판로 개척 문제.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은데 이런 분야를 대기업하고 이제 협력을 모색하는 그 스타트업이 있다고 하는데 인천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아까 잠깐 앞서 이제 뭐 두 번째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기업들이 공공도 서로 협업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원하지만 이런 공공기관이나 또 대학하고 좀 협력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이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혁신이란 키워드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다양한 기술 적용하는데 이걸 일반 시장에 어떻게 실증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31개의 대기업과 공공기관, 그 대학들의 협력체를 구성을 했고요.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의 참여들 좀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 사이언스, 그 LS 일렉트로 등이 좀 참여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으로는 인천 공항공사, 그다음 도시공사, 그다음에 인천 한만공사, 그리고 대학은 이제 인천대, 인하대 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1개 기관이 이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우리 협력하는 스타트업 회사는 몇 군데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100개의 프로그램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 유형으로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 이제 실증 자원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31개의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원, 뭐 예를 들어서 기술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상점일 수도 있고 어떤 인프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 기업들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와 제품 만들 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시하기 전에 사전에 거기서 실증을 하게 되고 그 데이터를 이제 기업한테 주는 그런 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오픈 이노베이션형입니다. 이건 너무나 많이 아시겠지만 그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필요한 기술을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개발하게 하고 그것들을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그것들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이제 스타트업 기업 제공하는 이런 방식의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형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두 가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테니스공 자동 공급 머신 기업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요즘 뭐 핫하게 스포츠를 무인화시켜서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제 저희들 찾아왔죠. 아까 앞서 영상에서 인터뷰한 네, 맞습니다. 맞죠? 예, 그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좀 살펴보면은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연결을 시켰는데 이제 대학과 연결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업이 우선 테니스가 볼 배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이 사용성이 어떤지 이런 들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님을 붙여서 그런 데이터를 좀 취득을 하는 실증을 진행을 했고요. 이게 끝나면 이제는 이 데이터를 실제로 그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I 모듈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세종대학교 인공지능센터를 통해서 이 AI 모듈을 개발하고 기업들이 그걸 다시 받아서 이제 적용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기업이 협력하는 관계를 저희가 유지를 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함께한 실증 프로그램인데요. 지능형 리커드 핸들러 로봇 실증 사례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로봇이 스포이드처럼 액체를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이게 되게 정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 스포이드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국산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사갖고 이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되면 아무래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인천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개발하게 했고 이것들을 유사한 실증 환경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테스트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에 따라서 실제로 바이오로직스가 이것들을 도입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도입을 하니까 다른 유사의 기업들도 같이 함께 도입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뭐 중소기업, 뭐 관련 기관들이 국내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그 국가의 그 지자체나 또 이제 기업과의 협력을 해서 이런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센터장님, 네. 그 스타트업 기업과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 아까 뭐 M&A도 얘기하셨는데 협력 관계에서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정식 M&A가 아닐 때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하는 그런 사건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이 스타트업 기술을 도용하거나 유출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안전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협력 관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저희 센터에서 스타트업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멘토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과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법 제도적으로 기술 탈취 이런 부분은 많이 제도가 조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슈화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그 스타트업들이 기술 탈취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선택하는 부분이 주로 어떤 기업과 어떤 서비스나 어떤 제품을 논의하면서 활용하는 부분이 NDA라고 있습니다. 그 NDA는 비밀 유지 계약인데요. 예, Non-Disclosure Agreement에서 비밀 유지 계약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 아신 바와 같이 특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서 기본적으로 기술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보면 특허를 출원하지 않거나 또는 NDA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 그럴 스타트업 기업이 이제 스스로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죠. 예,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어떤 구매 의향을 보인다고 그러면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능한 많은 것을 설명하다 보면 관련 그런 기술이 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좀 손쉽게 그러면 어떤 이런 부분, 기술 탈취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기술 자료 임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또는 벤처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자료 또는 영업 기밀을 그냥 시스템에다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다 그 자료를 임치, 다시 말해서 보관을 하면 향후에 문제가 될 경우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에 대한 소유권 또는 개발한 시점 등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존재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에서 지금 기술 자료 임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기술 보호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까 그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 정부에서도 해외 현지 창업 기업에 대해 스타트업에 대해서 그걸 갖다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글로벌 진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도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글로벌 진출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실패도 되게 높다고 보는데요. 저희 인천에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하려고 많이 저희들한테 얘기도 하고 준비도 시키고 또 실제로 진출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또 그만큼 실패해서 많이 좀 돌아옵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분석을 해보고 국내에서보다 더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실패할까 여러 보고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좀 생각했던 건 현지화의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이 기초적인 시장 조사를 가지고 또 자금을 투자받아서 해외 현지에 갑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곳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과 또 협력을 통해서 소비자를 만나면서 제품을 또 바꿔 나가는 게 이제 현지화인데 그런 것들을 그곳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게 결국 자금하고 연결됩니다. 그걸 설계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업들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지화가 무엇보다 좀 중요한데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러면 충분히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역할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 면에서 좀 인천이 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대학이 있죠. 3,000명의 학생과 200명의 교수님, 그 해외 현지의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곳이 또 한 곳에 글로벌 캠퍼스라는 곳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하고 저희는 그곳에서 인천 스케일업 캠퍼스라는 사업을 가지고 물리적 공간을 좀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 대학들과 또 이제 글로벌 엑셀레이터들과 같이 충분히 그곳에서 현지화를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이 된다면 우리가 해외 진출하는데 그 성공률은 더 많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장님 이제 끝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까지 포함해가지고 스타트 업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미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스타트업은 항상 새로운 사업에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요. 그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함양을 하고 항상 고객의 의견을 귀 기울이고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기를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예, 인천 창조경제기술센터는 스타트업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그동안 추격자에서 이제 선도자로 나서야 하는 우리 산업의 명운이 바로 스타트업에 달렸습니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벤처 창업가들을 한껏 응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지난 5개월간의 인사이드 경인 진행 여정을 마감합니다. 시청자분들 그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